엄마 연애하면 우리랑 끝이야. 그 끝 내가 먼저 정할게. 엄마, 연애하면 우리랑 끝이야. 그 끝, 내가 먼저 정할게. 현관 앞 복도 조명이 차갑게 흔들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금속 소리가 멀리서 한 번 울린 뒤 딸의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남아 벽지에 부딪혀 되돌아왔어요. 외출복 단추를 잠그던 손이 잠깐 멈췄지만 멈춤이 흔들림이 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참아온 건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과 허락이었거든요. 딸은 문틀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엄마가 지금 그런 걸 할 나이야? 라고 낮게 몰아붙였고 그 말 속에는 걱정이 아니라 통제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 입안에서 그 단어가 한번 굴러가다가 제 목소리로 나오기 전에 가슴이 먼저 싸늘해졌어요. 그 싸늘함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만들었고 저는 딸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딸이 한 발 더 다가와 제 가방을 낚아채려 하듯 손을 뻗는 순간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그 물러남이 습관이란 걸 알아채자 분노보다 창피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입술이 떨렸지만 떨리는 걸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딸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 그 반복이 점점 더 제 목을 조이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바깥에서 누군가 지나가며 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 평범한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 저는 순간 이 집 안에서만 늙어가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엄마, 나가면 진짜. 딸이 말을 이어가려는 찰나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 진짜가 뭐든 이제 내가 보겠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그 차가움이 지금이야 하고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딸이 작게 내뱉는 말이 들렸어요. 엄마, 후회할걸. 그 말이 등 뒤를 스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허락받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여사님, 비 오는데 우산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아니, 사실은 조금 젖었어요. 동네 도서관 옆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았을 때 원두 볶는 냄새가 옷깃 속으로 스며들었고 유리창을 타고 흐르던 빗물이 밖에 가로등 불빛을 길게 늘려 마치 다른 시간 속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 남자는 68세였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젖은 제 외투를 보고도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 대신 따뜻한 차로 드릴까요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속을 편하게 만들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코끝을 간지리자 숨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그는 제 손등을 힐끗 보더니 손이 많이 차시네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상태를 평가가 아니라 관찰로 바라봐 준 게 오랜만이었어요. 도서관 자주 오세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고 저는 책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책보다 도서관이 주는 조용함이 좋아서 자주 왔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왠지 또 외롭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는 웃으며 조용한 게 좋으면 여사님은 이미 단단하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아 저는 웃으려다 눈가가 먼저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아니라 여사님으로 불리는 감각이 생각보다 깊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쓴맛 뒤에 은근한 향이 남았고 그 향이
마치 오래전에 잊어둔 나를 찾아낸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산책 같이 하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렘보다 먼저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딸 얼굴이 떠올랐고 아들의 목소리도 떠올랐어요. 체면이라는 단어가 제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요. 제가 먼저 속도를 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네, 여사님 속도로요라고 대답했어요. 카페 문을 나설 때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는데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짧은 문장 하나가 따뜻했던 공기를 단숨에 식혔습니다. 엄마, 그 사람 누구야? 그냥 친구야. 집에 들어오니 된장국 냄새가 퍼져 있었고 주방 불빛은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 제 휴대폰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엄마, 프로필 사진 너무 티나. 딸은 제 허락도 없이 앨범을 뒤지며 사진을 바꿔치기 하기 시작했고 그 손놀림이 너무 익숙해서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휴대폰은 제 물건인데 딸은 늘 자기 물건처럼 다뤘거든요. 휴대폰 줘. 제가 손을 내밀자 딸은 짧게 웃었습니다. 엄마, 내가 해주잖아. 그 말은 도움처럼 포장됐지만 사실은 통제의 문장이었어요. 딸의 손가락이 제 카톡을 훑다가 멈췄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 사람 누구야? 딸은 화면을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며 상대의 이름을 크게 읽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뻗어 화면을 뒤집었지만 그 순간 딸이 이미 메시지 내용을 다 읽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친구가 밤에 잘 들어갔어요. 이런 말에 딸은 비웃듯 말했고 그 비웃음은 제 선택을 더럽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그 사람이 예의가 좋아서 그래라고 말했지만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 동네에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때 딸은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폰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칼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나가서 누구 만나지 마. 동네 소문나면 우리 회사도 망신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이 지키려는 건 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체면이라는 걸요. 딸은 아들의 말을 듣고 더 힘을 얻어 휴대폰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비번도 바꾸지 마. 우리 가족끼리는 숨기는 거 없어. 딸은 말했지만 그 문장은 가족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으로 휴대폰을 켜서 잠금 설정 화면을 열었어요. 딸이 놀라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비밀번호를 바꾸는 동안 손끝이 떨렸고 딸의 눈빛은 분노보다 당황에 가까웠어요. 그 당황이 제가 처음으로 선을 긋는 순간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남았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문득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떠 있었습니다. 여사님, 오늘 무사히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문자 하나가 또 전쟁을 부를 것 같았거든요. 엄마, 재혼하면 진명에 복잡해져. 너희가 왜 내 집을 먼저 계산하니? 다음 날
아들이 집으로 들이닥치자마자 거실에 앉지도 않고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그 남자 재산 있는지부터 확인했어? 그 말은 너무 노골적이라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딸은 옆에서 엄마 재혼하면 상속고요. 우리한테도 불리해져라고 덧붙였고 그 문장들은 사랑의 조언이 아니라 계산서처럼 탁탁 떨어졌습니다. 주방에서 밥솥 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따뜻한 김이 이 집의 냉정함과 너무 대비되어 속이 울렁거렸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 이제는 협상장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면 손해부터 떠올리니? 제가 묻자 딸은 오히려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은 늘 쓰던 문장이었고 늘 그 문장 뒤에는 그러니까 엄마는 조용히가 숨어 있었어요. 아들은 말끝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그 남자 들어오면 우리 생활비 줄어들잖아. 생활비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람을 모욕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어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내려가며 가슴에 맺힌 열을 잠깐 식혀줬고 그 틈에 제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어요. 내 마음을 세무조사하듯 따지지 마. 저는 한 글자씩 꺼내듯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딸이 순간 굳었고 아들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랑 연 끊겠다는 거야? 그 말이 협박처럼 들리면서도 딱히 두렵지 않았어요. 연을 끊는 게 아니라 줄을 끊는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때 현관 인터폰이 울렸고 택배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신경질적으로 받으려 했지만 제가 먼저 받았어요. 아, 여기 두고 가시면 됩니다. 평범한 한 문장이 집안의 공기를 잠시나마 정상으로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택배 박스를 거실로 들여오자 아들이 박스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택배가 많아?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반전을 예감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모르는 방식으로 제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 남자 만나면 우리 용돈 끊긴다? 그래, 오늘부터 끊어. 그날 밤 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던진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엄마, 그 남자 만나면 우리 용돈 끊긴다? 그 한 문장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딸이 두려워한 건 소문이 아니라 돈줄이었습니다. 아들도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가족 살려야 할 때야. 너 연애할 기분이면 우리 생활비부터 줄여. 그 말 속 가족은 사람이 아니라 비용처럼 들렸고 저는 제 몸이 차갑게 굳는 걸 느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울렸고 그 작은 소리가 마치 제 인내가 바닥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제가 평생 해온 건 미안해였고 그 미안함으로 아이들의 책임까지 대신해 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수저를 내려놓고 딸과 아들을 번갈아 봤어요. 돈 때문에 내 사랑을 허락받는 구조, 오늘 끝낼 거야. 제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해서 딸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그 말이 어릴 때의 울음과 비슷해서 순간 마음이 흔들리려 했지만 그 흔들림이 또 빚이 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른이야. 저는 그 한 문장을 여러 번 삼킨 뒤 꺼냈어요. 어른이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 딸이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변했어.
아들이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변했어. 나도 이제 내가 필요해. 그 말이 떨어지자 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림 속에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돈이 끊기는 두려움, 통제가 안 되는 두려움.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그 남자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여사님, 오늘도 괜찮으십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편이 되려고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숨이 트였습니다. 엄마, 사실 나 대출 있어. 그래, 그래서 더더욱 안 돼. 반전은 그 다음 날 아들의 고백으로 터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카드론이랑 대출이 좀 있어라고 말했는데 좀이라는 단어가 거짓말처럼 가볍게 들렸어요. 딸은 옆에서 엄마, 지금은 가족 살려야 할 때야를 또 꺼냈고 아들은 한숨을 길게 쉬며 엄마가 요즘 여유 있잖아. 잠깐만 메꿔주면 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 돈이 새어나갈까 두려워하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주는 고백이었어요. 체면이 아니라 빚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돈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지난 장면들이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딸이 프로필을 바꿔치기 하던 손, 아들이 비번을 달라던 웃음, 상속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던 입술. 그 모든 게 결국 이 고백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야?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숫자를 말했고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오르는 순간 방안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딱 한 번만. 오빠 인생이 달렸어. 그 말에 저는 제 팔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빼내는 동작이 느릴수록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 사랑도 내 노후도 내가 지켜.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엄마 진짜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이 어릴 때처럼 제 마음을 흔들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울음으로 움직이는 엄마가 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 은행 앱을 켜 자동이체를 정리하고 용돈을 줄이는 설정을 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차가움이 오히려 정확함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오늘 산책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그가 곧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사님 속도로요. 그 답장 하나가 이 집의 소란보다 더 크게 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엄마, 동네에 다 말할 거야. 네. 그리고 내 말도 같이 들어. 아들은 폭발했고 딸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동네에 소문 낼 거야. 엄마가 남자 만나서 정신 나갔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 철렁함이 더 이상 저를 묶지 못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딸이 움찔했고 아들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대화 녹음할게. 그 한 문장이 집안의 힘을 바꿨습니다. 딸은 급히 말투를 바꾸려 했고 아들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려 했지만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협박도 기록이야. 가족이면 더더욱.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서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저를 먼저 확인하듯 물었고 저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더 존중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선택을 협박으로 막는 건 폭력입니다. 딸이 잠깐 말을 잃었고 아들은 이를 악물며 아저씨가 뭔데 끼어들어? 라고 했지만 그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끼어드는 게 아니라 여사님이 흔들리지 않게 옆에 서는 겁니다. 그 말이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여사님으로 존중받는 감각, 선택을 지킬 권리를 인정받는 감각. 아들은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엄마, 그럼 우리 진짜 끝이야? 라고 물었고 그 질문은 협박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온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끝은 아니야.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덧붙였어요. 근데 예전으로는 안 돌아가. 그 말이 떨어지자 딸의 눈물이 멈칫했고 아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질서가 바뀐 순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어른으로 만드는 거야. 며칠 뒤 저는 아이들을 다시 불러앉혔습니다. 주방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 사이를 가르며 길게 내려앉았고 그 빛이 마치 이제 말하라고 허락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면 흔들릴까 봐요. 용돈은 줄일 거야. 딸이 숨을 들이켰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가 힘들면 너희가 방법을 찾아. 그 문장은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제 노후를 제 손에 쥐는 문장이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엄마, 그럼 난 어떻게라고 했을 때 저는 딸의 얼굴을 오래 봤어요. 그 얼굴엔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어쩌면 진짜로 어른이 되는 순간의 불안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 저는 그 말을 벌이 아니라 선물처럼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해주던 걸 끊는 게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거야.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 그 사과가 완벽하진 않았고 그 진심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저는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남자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겨울 공기에는 차가운 냄새가 있었고 멀리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좀 덜 무거우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는 내 쪽으로 걷는 법을 알 것 같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요. 여사님 속도로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사랑은 늦는 게 아니라 늦게라도 선택하는 사람이 얻는 권리라고요. 그리고 제가 행복해지는 게 누군가의 기준을 흔든다 해도 저는 제 쪽으로 걸어가겠다고요.